풍계리 핵실험장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북한이 오늘 선전 매체를 통해 핵실험장 폐기는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아직도 우리 취재진의 명단을 접수하고 있지 않지만 핵실험장 폐기 작업은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레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최근 북한이 보이는 여러 반응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는데 문 대통령은 내일 워싱턴으로 떠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며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청와대까지 행진도 했습니다. 앞으로 병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건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등의 주장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오늘 오전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3세 경영인인 구 회장은 그룹을 전자와 화학 중심으로 재편해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으로 그룹 경영권은 구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이어받을 전망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갑자기 고층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어깨를 맞아 쇄골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고비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이 모두 결정적인 한 줄을 맞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 중에는 첫째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입니다. 일단 약속대로 이행은 할 걸로 보이는데 북한은 아직도 우리 측 취재진의 명단은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일정이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워싱턴으로 떠납니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꼬여버린 매듭을 어떻게 풀지가 두 정상에게 우선 과제입니다.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좋은 그림을 꼭 만들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또 북미 양국이 의미를 둔 첫 조치라는 상징성도 간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Good news for the American people and for the world. And so this is one step along the way. 북한이 우군으로 여기는 중국도 핵실험장 폐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풍계리는 중국 국경에서 10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며 핵 오염 위험을 야기하는 핵실험장 폐쇄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엔 갱도 폭파 장면을 보기 위한 전망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로 이어지는 오르막길 도로의 포장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취재진의 이동을 위해 원산과 길줄을 잇는 철로를 보수하고 열차 시험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도 오늘 핵실험장 폐기는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정상국가로 인정받길 원하는 북한이 외신에 공언한 만큼 핵실험장 폐기를 뒤집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당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때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의 기자들을 부르겠다고 했었죠. 핵실험장 폐기는 예정대로 이뤄질 걸로 보이지만 한국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북한은 내일쯤 입장을 낼 걸로 보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23일에서 25일 사이로 예정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해 방송사와 통신사 기자 8명으로 구성한 국내 취재진이 내일 중국 베이징으로 떠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8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기자단 명단을 북측에 보냈지만 북은 아직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취재진은 일단 베이징으로 가 북한의 입장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에선 월요일인 내일 오전까지는 우리 취재진 명단 등에 대한 북한의 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르면 수요일에 핵실험장 폭파가 이뤄질 수도 있어 취재진이 늦어도 화요일까진 숙소가 있는 원산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이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를 비난해왔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한국 기자단에 대한 취재를 허용할지에 따라 냉랭해진 남북관계가 조기에 풀릴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북한이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모레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왜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는지 그 배경을 물어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20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오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묻고 문 대통령이 생각을 말하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더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할 거고 통화는 현재 정세 판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 우리 측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거랍니다. 앞서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같은 날 미국의 리비아식 비핵화 요구를 전면 비판하는 등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오후 출국합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한미 정상회담, 이 남북미 관계의 큰 흐름 결정할 중요한 일정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모두 집중돼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먼저 이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틀 뒤면은 만날 텐데 이렇게 전화 통화를 오늘 했다는 것, 그만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둘 다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는 참모들끼리는 이 회담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접촉을 합니다만 이 두 정상이 회담 직전에 직접 통화를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현 시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전이라도 북한의 입장에 대한 우리 측과 서로의 정보와 판단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북한의 진심이 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아무래도 서로 나눌 이야기를 알고 그러고 이제 만나면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텐데. 자, 그래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그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논의가 될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속내가 궁금했던 것처럼 북한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나눌지 관심이 클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혀 북미 간의 얘기가 오가지 않았던 리비아식 해법을 거론하면서 북한도 미국에 대한 의심이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해법을 적용 안 한다고 즉각 부인은 했지만요. 그래도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백악관이 말한 이른바 이 트럼프식 해법, 이게 뭔지, 그리고 체제 보장은 어떻게 약속할지가 바로 북한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어떻게 이제 두 정상 간의 생각이 또 맞아 떨어지느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있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이게 바로 키가 될 건데요. 이번 한 주가 중요한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당장 내일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22일에는 풍계리 취재진이 원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23일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이날과 25일 사이에는 기상 상태에 따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일정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이 지난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언제라도 우리가 정상들끼리 한 라인을 통해서 통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시점이 이제 한 라인으로 남북 정상이 통화할 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 라인 통화를
남북 간에 하게 된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 시점은 그 이후가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청와대는 한라인 통화는 그렇게 얘기할 중요한 컨텐츠가 있을 때 통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바로 한미 정상회담 직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생각들이 뭔지, 또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의 의중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북미 회담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인 동시에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이 북미의 중재자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일단 한라인 이외에도 이제 현재 북한과는 대화 채널이 여러 가지 열려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만큼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북한과 소통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할 이야기, 콘텐츠를 정해놓은 뒤에 한라인 전화기를 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른바 기획 탈북설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북한 적십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중국 류경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적십자회는 대변인 명의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우리 여성 국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4월 총선 직전 이들을 기획 탈북한 게 드러났다며 남측이 즉각 이들을 송환해야 한다는 게 북측 주장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고위급 회담 때도 우리 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하자 탈북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탈북 종업원에 대해선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도 일단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자유의사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주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며 문제 삼은 태영호 전 북한 공사에 대해서도 남측이 특단의 대책을 취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의사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도 했습니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병원도 건강보험도 파탄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광장에 모인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응축된 폭발 에너지, 분노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현 정권과 정부에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집회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의사 수를 주최 측은 5만 명, 경찰은 1만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보험료율을 대폭 높여야 하지만 이 역시 국민과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진료 수가부터 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잘못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청와대 바로 앞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의사들 생각과 꽤 달랐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그걸 다 누리지 못하는 거라서 좀 불편하다 생각해요. 의협은 지난달 평일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했지만 이처럼 시민들의 호응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취소한 바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 문제를 취재해온 윤영탁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기자,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한마디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즉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 병원도 건강보험도 다 파탄이 난다며 반대하는 겁니다. 네. 병원에서 받은 진료의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비급여 항목도 꽤 많습니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는 각 병원에서 스스로 수가를 정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상의 진료 항목을 예로 들어본 것인데요. 네. 이걸 건보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면 일단 들쭉날쭉한 수가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또 그동안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 전체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일된 수가의 30% 정도만 부담하니까 부담도 크게 줄게 됩니다. 네. 문제는 정부가 수가를 정할 때 현실과 달리 원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할 것이라는 게 의사들의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받을 수가가 원가보다 더 낮아진다. 이게 실제로 맞는지 체크해봤죠? 네, 전체 항목은 아니고 올 4월부터 급여 항목에 포함된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알아봤습니다. 복지부와 의협의 협상이 결렬된 단초가 된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원급에선 평균 6만 1,000원, 병원급은 8만 4천 원을 받았고 그 윗급에선 최대 평균 15만 9천 원까지 받아왔습니다. 네. 복지부에선 일반 초음파 검사 수가를 약 9만 5천 원으로 정했는데요. 따라서 동네 병원은 기존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네, 검사 수가를 더 많이 받게 될 이런 병원들이 대부분인데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먼저 진료비를 청구하는 절차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네. 진료 후 환자가 수가의 30% 정도를 내고 나면 나머지를 병원에서 더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평원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청구한 돈을 다 주지 않아서 병원이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의사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네. 실제 과잉 진료라는 이유로 삭감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검사나 진료 횟수가 제한이 돼서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못 받을 거다. 의사들은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말씀드린 대로 심평원에서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할 때 과잉 진료나 규정 위반 진료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예로 든 초음파의 경우 검사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증상으로 검사를 대상을 한정하고 또 이걸 위반하면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데 심평원이 경직된 잣대를 적용하면 손실을 떠안는다는 것이죠. 다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꼭 필요치 않은데 검사나 처방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전적으로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도 계속 지적이 되더라고요. 문재인 케어가 정말 부담을 주나요? 문재인 케어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몇 달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보 흑자가 전년 대비 70% 이상 줄었습니다. 현재 21조 원대인 누적 적립금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정부는 지난해 담배 판매 감소에 따른 부담금 축소 등 일회성 요인이 많아서 별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회 예상정책처는 당장 올해부터 건보 수지 적자가 되고 2025년 이후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나마 연평균 보험료가 3.2%씩 오를 때의 이야기인데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를 2%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란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란 윤영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향년 73세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구 회장은 재임하는 동안 그룹을 전자와 화학 중심으로 재편해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경영권은 구 회장의 아들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이어받게 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뇌종양 수술을 받은 구본무 회장은 최근 병세가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지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재계의 조문이 이어졌는데 첫 외부 조문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구본무 회장은 구인의 LG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1995년 3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재임 기간 LIG그룹, GS그룹 등 4개 계열이 분리해 나갔지만 LG전자를 중심으로 LG화학, LG디스플레이 등으로 그룹을 재편해 20여 년 만에 매출을 5배 이상 늘렸습니다. LG그룹의 경영권은 구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40살인 구 상무는 다음 달 29일 열리는 지주사 LG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3대 주주인 구 상무가 구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아 최대 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세는 최대 9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삼성, 현대차, LG 등 5대 재벌그룹이 모두 차기 총수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세대교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아령 2개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0대 여성이 차에서 내리다가 아령에 맞고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10층 이상에서 떨어진 걸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분홍색 아령 2개가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의 고층 아파트에서 아령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령이 여기서 맞고서 별로 떨어졌나 봐요. 여기 아령이 떴어요. 여기 게. 그러니까 여기서 문 열다가 맞고서 일로 굴렀는지. 차에서 막 내린 50대 여성 최모 씨는 아령의 오른쪽 어깨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보도변에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셨고 갑자기 뭐가 떨어져서 전기로 감전된 줄 알았다고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최 씨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또 다른 아령이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낙하 흔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블럭이 심하게 패여 있고 금이가 있습니다. 당시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경찰은 아령이 10층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높이에서 1.5kg짜리 아령이 떨어졌을 때 충격은 370kg짜리 물체에 맞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 씨는 쇄골과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경찰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양혜원 씨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장소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하고 가해자 2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다른 스튜디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추가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커플의 일상을 다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양예원 씨는 3년 전 아르바이트로 모델 일을 하러 갔다가 성폭력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포즈를 잡아주겠다면서 다가와서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X과 제 X를 만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양 씨가 피해 장소로 지목한 서울의 한 스튜디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 A 씨와 당시 사진 촬영 동호인들을 데려온 모집책 B 씨의 집과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2사람의 출국을 금지하고 추가 피해자 2명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경찰은 당시 촬영된 양 씨의 사진이 유출된 경로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폭로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모델 유모 양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도 올해 초 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양의 폭로 이후 가해자 측에선 혐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 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어제 대전 당진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떨어져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빈소가 대전에 마련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장례식장의 장남의 빈소를 다시 차린 유족도, 주말마다 쉬지 못한 가장을 떠나보낸 가족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 어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4명의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고 김명철 씨는 불과 10개월 전 이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을 떠나보냈습니다. 1년도 안 돼 같은 장례식장에 선 동생은 하루 전 형과의 통화가 가슴에 남습니다. 깐탄심만 어머니한테 낙골당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또 사고가 납니다. 52살 노민우 씨의 아내는 남편이 주말에도 변변히 쉬지 못하고 일만 하다 세상을 떠났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요일, 일요일이 원래는 휴일이잖아요. 아이들이 아빠하고 같이 놀러 가고 싶어도 시간을 못 낼 정도로. 어제 숨진 노동자 4명은 모두 형제처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유족들은 대전의 장례식장에 합동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 길도 함께하길 기원하며 가족들도 함께 묵념을 올렸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편해주세요. 경찰은 사고가 난 교량 점검용 계단을 설치한 업체 관계자들을 오늘 오전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내일 현장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서울 강북의 장위 7구역은 다음 주면 철거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철거민들마저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철탑 높은 데 올라 시위하며 터전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내렸던 지난 17일, 교회 철탑 위에 한 여성이 걸터앉아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성북구 장위 7구역의 철거민 권순복 씨입니다. 목에 밧줄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도 깜빡깜빡 졸더라고 제가. 이제 눈이 반짝 뜨이면
이게 허공인 거야. 주변에선 재개발 조합 측이 고용한 용역들이 서성거립니다. 이 때문에 쉽사리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붙잡아서 바로 끌려 내려가니까 나를 거의 한숨도 안 지었거든, 얘는. 강제적인 재개발에 반대해오던 권 씨는 고공농성까지 불사하며 싸웠지만 결국 남은 철거민들이 추가로 내쫓기면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로써 구역에 남아있던 철거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묻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뭐냐. 저한테는 향후에 계획을 세울 여력도, 계획을 세울 아무것도 없는데. JTBC 서유정입니다. 순환 출자의 고리를 끊겠다던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핵심은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분할 합병인데 이 주주 가치를 위해서냐 아니면 총수 일가의 세습을 위한 거냐 논란이 되기도 했죠.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이 개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모비스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소액 주주들도 이 결정을 따라갈 수 있어서 그런 거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주주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주들 중에는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모비스가 이런 직원들에게 찬성 위임장을 받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개편에 찬성하든 안 하든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직원들에게 나눠준 주주 권리 행사 위임장입니다.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가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노조 측은 암묵적인 압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대주주를 위한 분할 합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임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서 대응할 계획이고요. 비실명 게시판에도 팀장 면담 이후 위임장을 받았다는 내용 등 회사를 성토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은 SNS 등을 통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찬성 위임장을 썼다며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단 찬성 위임장을 쓸 경우 나중에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회사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할 합병안 발표 당시 26만 1,500원이던 현대모비스 주가는 현재 23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주가는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주주권을 위임하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업무상 위력 관계를 이용해 자유로운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직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찬성 위임장을 권유했을 뿐 강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증권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영원히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증권사나 자문사를 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런 회사에 취업도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의 증권 계좌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희진 씨는 얼마 전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자문사가 싼 값에 사놓은 비상장 주식을 자문사 회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1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 조작 사범을 주식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증권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들은 기존 증권 계좌가 폐쇄되는 것은 물론 새로 계좌를 열 수도 없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 투자자문사 등 증권 관련 회사를 창업하거나 해당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해외에서는 호주나 캐나다 일부 주를 비롯해 여러 나라가 이미 영구 퇴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강수를 꺼낸 건 이미 처벌을 받은 작전 세력이 다시 돌아와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7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된 불공정 거래 사건의 재범률은 16%입니다. 영구 퇴출 정책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아무도 없는 바다에 폐기름을 몰래 버리고 가는 선박들이 있습니다. 못 잡을 것 같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기름에도 지문이 있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바다에 기름을 몰래 버린 선박들은 해경과 숨바꼭질을 합니다. 부산 바깥쪽으로 배를 감추어 놓고 증거를 대라고 얘기를 하죠. 단서는 현장에 떠 있는 기름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기름에도 사람처럼 지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기름을 넣어도 배 안에 남아있는 연료와 섞인 뒤 연소 과정을 거치면 선박마다 성분이 각기다른 기름이 되는 겁니다. 기름을 320도로 달구고 전자 충격을 줍니다. 연결된 모니터에는 성분 분석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비슷한 시간대 바다를 오간 용의 선박에서 가져온 것과 맞대봅니다. 하나하나에 없던 패턴들도 유사하고 윤활유 부분도 패턴이 유사합니다. 지난달 3차례에 걸쳐 7,000리터가 넘는 폐기름을 부산 앞바다에 버린 러시아 어선도 이 방법으로 15일 만에 찾아냈습니다. 탄소뿐 아니라 황화물 성분도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기름 유출 뺑소니 검거율은 80%까지 높아졌습니다. 해경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형 자동 감식 장비를 개발하고 선박 기름 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 대화역 부근을 지나던 58번 마을버스 뒷부분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불은 7분 만에 꺼졌고 승객 20여 명은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엔진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일과 시간 이후에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군부대가 확대되고 평일에 일과가 끝나고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4개 부대에서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실시했는데 이르면 내년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BHC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 개선비를 부당하게 떠넘겼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 4,8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BHC는 가맹점주 27명에게 간판 교체와 인테리어 등을 요구한 뒤 본사 부담금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가맹점주에게 떠넘겼습니다. 제71회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이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만비키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호평받았던 이창동 감독의 버닝은 본상 수상엔 실패했지만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예,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는 6.13 지방선거 소식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한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유한울 기자, D-23입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공식 후보 등록일이 24일이죠. 그러면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은 건데 아직까지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송파을 재보궐선거 후보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네,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후보를 확정하고 실질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도 송파을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이 오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좀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워낙 이견이 커서 안건에 올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살짝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유승민 대표와 지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지금 그런 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는 이 송파을의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전략 공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월 초부터 손학규 대표님께서 출마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당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안 후보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송파을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대표는 본인이 2년 전에 이 공천파동 피해자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원칙대로 경선을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유 대표의 지시로 사무처에서 경선 여론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2년 전 공천파동 피해자라면 이제 친박 후보들 새누리당에서 대거 공천할 때 이제 피해를 받았다. 이제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사실 이렇게 뭐 선거를 사실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고. 근데 당 지도부가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모습 좀 이례적인 모습이긴 한데 이게 단지 어떤 뭐 당선 가능성 높은 사람을 내가 올리겠다, 후보로 올리겠다 뭐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바른미래당은 새 지도부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지방선거 후에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고 또 2년 뒤 이 총선까지 감안한다면 이 새로운 지도부가 갖는 이 당권, 결정권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유승민 대표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손학규 위원장의 경우 국민의당 출신이기 때문에 안 후보 측에서는 좀 더 비중을 두려는 입장이고요. 유 대표 측은 이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주목받는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이제 서울 노원병 아닙니까? 과거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역구기도 했고요. 여기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강현재 후보가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한때 이 안철수 퀴즈라고 불렸던 강현재 한국당 후보가 오늘 노원병 지역에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바른미래당의 공천 갈등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안철수의 새 정치, 7년 동안 보여줬던 정치 행보에 대한 노원병 유권자분들의 평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안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소식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늘 제주도를 내려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으로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의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 문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입법과 정책, 예산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이 바로 원내대표 자리죠. 이런 원내대표가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후보는 굉장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민주당은 보면 이제 당 지도부가 각 후보들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당 지도부가 이게 응원에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뭐 당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높고 또 후보들 각자의 지지율도 높으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또 이런 모습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이 현역 의원들도 선거 지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주요 격전지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이 전현직 지도부가 총 출동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현직 의원만 42명이 참여하는 메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예. 이 여권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까지 전국을 돌면서 이 필승 결의 대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민생 행보만 보이고 있고요. 또 좀 주목을 끄는 그런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유세도 한국당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이 때문에 이 지방선거 후보들은 당 후보로 인식되기보다는 이 후보 개인의 인물론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로 한국당의 낮은 지지율과 이 인물난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일부 후보의 경우 당 지도부의 이 막말 리스크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24일 남은 지방선거 관련 소식 유한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미세먼지도 많지 않아서 쾌청합니다.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에 발령된 강풍특보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